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제 사견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은 논문적으로나 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런 건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나올 겁니다. 어, 저 오늘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엔 제 사견이고,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혀 가치가 있냐, 그것도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시작해 보면 이런 거죠. 만약 어떠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그에 반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그것도 한참 뒤떨어져 있는 국가들이 있을 때 과연 이 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될까? 라는 게 고민인 거죠. 저의 고민입니다. 저 혼자 하는 사견이면서 고민인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식민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민지. 식민 지배를 해서, 식민 지배라는 거죠. 식민 지배를 해서 이곳에 나온 재화들을 본국으로 가져가면서 또 일본이란 나라가 만들어낸 정치 체계라든지 경제 체계를 또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2차 대전을 불러온 거고, 결국엔 식민지 논쟁이 그게 민족 자결주의로 갔다. 민족의 자결주의로 갔다. 그래서 이게 결국 민족의 어떤 심리를 건드려서 되지 않은 게 2차 대전. 그러면서 식민지는 끝났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나라들에서 좋은 인재들이 일본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미래 발전을 해낸다. 즉, 다민족 국가가 되면서 이 부를 끌어올린다. 그 나라의 부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라기보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간다. 그러기엔 일본이란 나라는 태양의 민족이죠. 태양의 민족. 태양의 민족이면서 결국엔 천황을 2차 대전 때 패망하고서도 천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민족이 엄청난 고생을 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민족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세 번째 남은 카드는, 여기서 만들어낸 엄청난 부가 결국에 그 다른 나라로 가서 투자 체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배당금을 빼온다. 배당금을 빼와서 결국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식민지라든지 민족주의를 건들지 않고 오로지 부로만, 화폐로만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장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는, 만약 그렇다면 이 부는, 이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미 자산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윗세대일 것이다. 이미 윗세대에서 벌어온 그것들이 다시 나가는 거다.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당장 들어오는 신입들, 지금 경제사회 쪽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신입들이 다시 나오고, 이 20대 젊은 청춘들이 나왔을 때 그분은 이미 해외 쪽으로 많이 돌아져 버렸다. 이미 이렇게 높아져 있는 일본 내에서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신입들한테 돌아올 분은 이미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굉장히 또 이렇게 젊은 청춘들은 윗세대들보다 힘들어진다. 자국 내에서 돌지 않고 해외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반가운 상황이야. 일본 내부에서. 또 그러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 일본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만약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해외 쪽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 쪽으로 투자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게 지금 고민인 거죠. 과연 일본은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한 건가? 라는 게 이제 일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올바르지만,
저 혼자 하는 사견인데 일본의 어떤 20년을 보면 일본이 1% 성장률로 들어간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를 보면 대충 한 88년도 이후에 한 91년 2년도부터 사실 1%로 들어갔다.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굉장히 많죠. 보는 게 이제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어떤 이런 잃어버린 20년의 어떤 시작점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일본이 한 91년, 92년도부터 이미 1%대로 들어간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2019년도에 1%로 들어간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이. 그러면 고민이 약간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92년, 93년도부터 꺾이면서 사실상 이 부분부터는 행보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 행보인데 이 지점은 워낙 강세로 일어나는 거다. 08년도 해서 이게 워낙 강세였던 부분이고 이게 워낙 약세로 되면 엔화 약세로 되면서 꺾여서 다시 내려서 기본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는 구간, 91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대한민국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성장해서 약 300% 이상의 성장을 했다. 그 사이에. 일본은 횡보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2019년도에 1% 성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2019년도에 1% 성장대로 들어간다. 2020년대도 한 1.6%, 올해가 1.9%고 내년도 1.6%. 이게 만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냐? 들어간다면 이 시점으로 대한민국이 들어가 버리는 건가? 라는 고민이 지금 드는 거죠. 이때 91년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 구매력 평가 기준 총 생산량을 보면 약 3만 2천에서 3만 9천 한 30% 정도 올라갔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한 만에서 지금 3만 한 6천이라면 한 또 300%다. 이 차이가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냈다면 이게 잃어버린 20년의 어떠한 힌트라면 결론적으로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과연 이 시기가 이제 1.2시까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2, 3% 성장을 하면서 국내 안에서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튀어줬다고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1.9%, 1.6%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2%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게 만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쌍끌이 구조 개혁으로 가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거냐,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다시 2, 3% 성장률을 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시점이 이제 1%대로 내려온 이 시점이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대로 들어간 건가? 라는 고민에 지금 약간 빠져 있는 거죠. 사견상. 그래서 베트남을 보면 지금 베트남이 2019년도에 7% 성장을 한다. 전 세계가 지금 하락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도 베트남 7% 성장을 하고 현재 총 생산량이 250이다. 뒤에 있는 그 단위는 빼고 250이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이 시기 91년, 92년이 한 250에서 300 정도 사이였다. 그랬단 거죠. 이때가 이거고 베트남이 지금 여기를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려는 채비인가? 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 투자했던 것보다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게 훨씬 더 몇십 년 후에 부의 어떤 추월선을 만들어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말고 베트남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 이제는 해외 투자의 시대로 들어가는 건가라는 고민이 약간 또 드는 거죠. 사견상.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 지점에 들어갔던 시절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만 정도였다. 지금 베트남이 한 650에서 6,500에서 7,000 정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점에
이 지점에서 베트남이 1만 정도로 치고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는 필연적으로 민주화가 나온다. 민주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87 체제를 통해서 이미 87 체제를 통해서 민주화를 만들어냈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91년, 92년 하면서 치고 올라갔다. 이때 일본은 1% 경제 성장률로 진입했고 그랬다면 그 시점에 일본의 부동산을 산 사람보다 한국에 투자한 사람이 훨씬 큰 이득을 보았을 거다. 한국 주식이라든지 한국 쪽에 한국 부동산에 투자했던 일본인들이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걷고 30년을 겪었다 해도 그들은 배당금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갖고 시세 차익으로 어마어마한 얻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지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윗세대들이 지금 베트남 쪽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 한국보다는 약간의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베트남의 1인당 총생산을 보면 아직도 2천이다.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이미 한 5천을 넘어서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미 이뤄냈던 87 체제를 만들어냈다. 근데 베트남이 사회주의고 일당 체제인 지금 베트남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게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들도 있겠죠. 인도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한 5% 성장률 정도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도 지금 4% 성장률이고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결론은 별 결론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얘기인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해외 투자 20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에 있는 위 선배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위 세대들이 이게 해외 투자로 간다. 그러면 결국에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나왔을 때 이미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뭔가 희망이 없는 경제 구조 속에서 결국엔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먹고 복지를 책임져 달라는 이런 배당 복지 국가. 지금 일본이 지금 했던 투자를 해서 회수해 가는 엔캐리 자금이 와서 회수해 가면서 결국 일본 청년들의 꿈과 희망보다는 복지를 해달라는 구조로 가는 건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해줄 수 있는 국가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고민이에요. 과연 이 나라들이 이 중국이랑 마찬가지 이 나라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개인의 창의성을 올려가면서 3만 불 국가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태국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4% 성장을 하고 있고 베트남 정도가 7% 성장을 한다. 중국이 과연 그럼 쪼개지면서 이게 엄청난 국가 과연 명나라 때 국가가 나와서 새로운 뭔가 다민족의 어떤 국가가 될 수 있는 건가? 또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결국 돌고 돌아서 믿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여기서 다시 구조개혁에 들어가서 뭔가 바람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식 가격도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는 거고 결국 일본이 결국 해외 쪽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 아베노믹스 이후로 일본 쪽을 살려본다는 거죠. 일본 쪽. 그래서 지금 일본이 다시 1% 0몇 퍼센트 마이너스 퍼센트의 성장하던 일본이 1% 성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가 했으면 호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선진국들의 어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라는 지금 고민이 약간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20년이 혹시 해외 투자 20년일 수도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어떤 부의 어떤 추월선이 해외 투자를 했냐 안 했냐 지금까지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인서울이었냐 아니었냐가 부의 갈림돌이었다. 30년이 부의 갈림돌이었다면 앞으로 30년은 혹시 해외 투자를 했냐 안 했냐가 어떤 부의 추월선에 있을 수도 있을지 않을까 모르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쓸데없는 저의 사견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